당시 공자인데 고대 노예제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역사는 최태성. 네. 오늘은 이제 드디어 일제강점기 마지막 시간입니다. 잘 달려왔습니다 여러분들. 힘들었죠. 그런데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들 나비 가끔 보십니까? 나비 너무 이쁘잖아요. 예, 참 날개짓이 우아해. 근데 그 나비는요, 그 일생이 참 변화의 연속이죠. 알에서 그 다음이 애벌레에서 다시 번데기에서 그리고 나비가 되기까지. 정말 이 단계의 모습들이 다 달라요. 정말 끊임없이 그 삶 자체가 자신의 모습을 바꾸어 나가는 연속이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그 번데기에서 고치죠. 이 고치에서 그 고치를 찍고 나오면서 나비가 되는 그 과정을 보면 정말 초죽음을 다 하는 듯한, 모든 힘을 다 짜내는 듯한, 정말 제가 볼 땐 너무 고통스러운 그 모습으로 마지막에 나비가 되더라고요. 이 나비조차도 자신의 그 변화를 위해서 정말 초죽음이 될 정도로 다 쏟아내고 있는데 나는 어떤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됐어요. 그 고치에서 그 고치를 찍고 나오는 그 순간이 너무너무 힘들어 보이니까 한 곤충학자가 그 고치를 조금 찢어줬다고 하죠. 근데 그 나비는 결국 얼마 못 가 죽었다고 합니다. 그 고통과 그 힘듦을 온전히 자기가 소화해내야 비로소 그 아름다운 나비가 될 수 있다는 사실. 그래요. 인생을 살고 나면 지금 많이 힘들고 어려운 모습 분명히 있겠지만 제가 이거 하나만큼은 그래도 생각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시간이 지나서 어느 위치에 오면 그 힘들고 아프고 고통스러웠던 그 순간들이 소화가 될 수 있는, 그 시점에는 소화가 되기 참 어렵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소화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지 않을까. 저는 나비의 모습을 보면서 끊임없이 스스로를 변화시키려는 어떤 그런 모습들. 여러분들 인강을 이제까지 한 번도 완강해 보신 적 없는 분들 많이 있죠. 한번 이번 기회에 한번 스스로 어떤 그 변화되는 주체를 한번, 그 기억을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1920년대 우리가 살펴봤으니까 이번 시간부터는 1930년대 저항입니다. 국내에서는 어떻게 저항했고 국외에서는 어떻게 저항했는지 그 저항의 역사를 한번 살펴볼 텐데요. 자, 먼저 국외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국외의 상황을 좀 보려면 여러분들 이걸 좀 주목하셔야 돼요. 20년대와 30년대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굉장히 큰 변화가 하나 있습니다. 어떤 변화가 있냐면요. 여러분 기억나요? 1920년대 봉오동 전투, 청산리 전투, 대한독립군단 자유시 참변, 삼부결성, 삼부통합운동까지 이어지는 그 과정. 그 과정에서 일제가 이 만주 쪽으로 다시 들어왔던 이 독립군들을 때려잡기 위해서 이 만주 군벌과 맺은 협정이 있다. 그게 바로 미스야 협정이다. 결국 이 1920년대 이 미스야 협정으로 인해 가지고 독립군들은 일본뿐만 아니라 중국인들의 눈도 피해 다녀야 됐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죠? 자, 그런데 30년대 와서는 그게 변화가 됩니다. 중국인들도 돈만 받으면 한국인을 잡아가지고 일본을 넘기려고 했단 말이에요. 20년대까지는요. 그런데 30년대 와서는 그러지 않습니다. 한국인들과 함께 손을 잡고 일본과 싸웁니다. 응? 뭐지? 왜 이런 변화가 있었지? 분명히 한국인들 잡아가지고 일본에 넘기면 돈 주는 그런 모습들 있었는데 왜 갑자기 한국과 중국이 손을 잡고 일본과 싸우지? 계기가 있습니다. 그 계기가 바로 20년대, 30년대 큰 변화입니다. 자, 그게 뭐냐면요. 바로 이 만주사변이라는 겁니다. 만주사변.
자, 이 만주사변은요, 일본이 만주를 침략한 사건입니다. 1931년에 있었던 사건인데, 자, 이 만주사변이 벌어지면서 이제 분명한 거예요. 중국인들은 분명히 안 거예요. 아, 일본이 우리의 적이구나. 그런데 일본과 맞싸운 나라가 있네? 한국이구나. 아, 그럼 한국과 우리는 한편이구나. 이때부터 기억하세요, 여러분들. 한중 연합작전이라는 게 펼쳐집니다. 한중 연합작전. 일본에 맞서 싸우는 데 있어서 한국과 중국이 손을 잡고 함께 싸우는 역사. 한중 연합작전의 역사가 시작이 된 겁니다. 여러분들 뭐 지금 뭐 중국에 대해서 좀 안 좋은 감정들 뭐 그런 것들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언젠간 또 이게 또 중국과의 우리 관계 또 풀어야 됩니다. 그죠? 언제까지 뭐 갈등하면서 갈 수는 없잖아요. 그때 그 단초가 될 수 있는 게 바로 이 한중 연합작전의 역사예요. 사실 제가 중국에 가서 좀 깜짝 놀랐던 게 뭐냐면 중국도 지금 엄청나게 개발 작업들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예, 아파트들이 막 들어서고 뭐 그냥 한쪽처럼 밀어버리고 뭐 난리도 났습니다. 예전에 한번 그 임시의정원 초대 임시의정원 의장이었던 이동영 선생의 그 활동지를 제가 한번 가본 적이 있었는데 거기가 마침 이제 도시 재개발이 들어온 거예요. 아파트들이 막 들어서고 있었습니다. 와, 근데 이게 포크레인으로 막 이게 뭐 그 지역 다 파내고 있는데 그 한 가운데 이동용 선생이 머물렀던 숙소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한테는 유적지지만 사실 뭐 중국인들한테 그게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그죠? 야, 저거 헐리겠구나. 흔적도 없이 사라지겠구나. 사실 뭐 우리나라도 뭐 우리나라 그 재개발 들어간 데 있어가지고 뭐 그런 유적지 있으면 뭐 뜯어가지고 뭐 다른 데로 옮기거나 그런 일 비일비재하지 않습니까? 그죠? 하물며가 중국인데. 근데 제가 몇 년 뒤에 다시 또 그곳을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아파트가 다 들어왔는데 그 위태로웠던 그 이동영 선생이 머물렀던 그 집, 그 자리에 그대로 있습니다. 우와,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이게 무슨 일이야? 아니 중국에서 이게 지금 이걸 냅둔 거야? 그러면서 이제 그 관계자들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건 바로 우리 선조들의 한중 연합전선의 역사다. 이거는 우리가 미래 세대를 위해서 보존해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언젠가 중국과 또 우리가 또 연결이 될 때 바로 이런 역사들이 그 연결고리에 굉장히 좋은 그런 소재가 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곳이 곳곳에 있어요. 우리 독립운동가들의 흔적들을 중국 정부는 어떻게든 보존해 놓으려고 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좀 와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맞습니다. 1930년대, 40년대는 여러분들 이 한중연합작전이라고 하는 이 전제를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한중연합작전이요. 모든 것들이 다 이 한중연합작전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먼저 만주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예, 그 삼부통합운동의 결과 북만주 지역에서는 혁신의회, 남만주 지역에서는 국민부가 들어섰다라고 설명을 드렸죠. 네, 이렇게 지금 북만주, 남만주. 이 혁신의회의 그 전통을 이어받아서 이 만주 지역에서 한국독립당이 만들어집니다. 한국독립당의 산하부대가 한국독립군이 되는 겁니다. 네, 이 한국독립당을 이끌었던 그리고 이 한국독립군을 이끌었던 인물이 바로 지청천입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 좀 기억해 두세요. 한국독립당은요, 또 나와요. 이게 지금 1930년대 초반입니다. 예, 1930년대 초반인데, 자, 나중에 좀 시간이 흘러가서 한 10년 뒤에 충칭, 중국 관내 지역 충칭에서 한국독립당이 또 등장을 할 거예요. 대한민국 임시정부 산하 여당입니다. 근데 그 한국독립당과 이 만주 지역의 한국독립당은 다르다. 예, 이름만 같을 뿐이지 다르다. 기억해 두세요. 한국독립군을 이끌었던 인물은 지청천. 근데 그 대한민국 임시정부 산하 여당이 한국독립당인데 그 대한민국 임시정부 산하 군대가 또 한국광복군이 있어요. 그 한국광복군을 이끌었던 인물도 지청천입니다. 그럼 대한민국 임시정부 산하 한국광복군을 이끌었던 지청천과
이 한국 독립군을 이끌었던 지청천은 같은 인물이냐? 그건 같은 인물입니다. 예, 그건 같은 인물이에요. 다만 한국 독립당,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한국 독립당은 다른 당입니다. 아셨죠? 아니 솔직히 말해서 이 당시에 지을 수 있는 이름이 많지 않아요. 옵션이. 해봐야 이름은 일단 한국 아니면 조선일 것이고 뭐 독립 아니면 혁명일 것이고 거기서 왔다 갔다 하면서 나오다 보니까 이름이 비슷해질 수밖에 없겠죠. 예,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자, 이 지청천이 중심이 되어가지고 한중연합작전을 통해서 승리를 거둔 전투가 있어요. 이게 바로 쌍성보 대전자령 전투라는 겁니다. 시험에 잘 나와요, 여러분들. 이 한국 독립군이 승리를 거둔 한중연합작전의 결과가 무엇이냐? 쌍성보 대전자령 전투다. 쌍성보 대전자령 전투다. 시험에 잘 나오니까 꼭 기억을 좀 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제 만주사변이 벌어지면서 이 지역이 일본군 손으로 들어가요. 예, 이 지역이 일본 손으로 들어갑니다. 만주 괴뢰국이 세워지잖아요. 결국은 이후에는 여기서 일했던 많은 독립군들이 이동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여전히 만주 지역에서 싸웠던 조직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동북항일연군이라고 합니다. 동북항일연군. 참고로 알고 계세요. 이 동북항일연군이 바로 북한의 김일성과 연결이 돼요. 그래서 그 김일성, 북한이 그렇게 자랑하는 치적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동북항일연군, 김일성의 어떤 성과라고 하는 보천보 전투라는 게 있다. 이게 이제 만주 지역에서 있었던 사건이다. 라고 하는 거. 네, 그거 여러분들이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도 있었다는 거. 다음. 자, 이 남만주 지역에서는요, 조선혁명당이 있습니다. 조선혁명당의 산하부대를 우리는 조선혁명군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렵지 않죠, 여러분들? 한국 독립당을 알고 있으면 한국 독립이 따라 나오는 거고, 조선혁명당 알고 있으면 조선혁명 따라 나오는 거예요. 이 조선혁명군을 이끌고 있었던 인물은 바로 양세봉이라는 인물이 되겠습니다. 이 양세봉과 또 중국과 연합해서 벌인 전투가 바로 영릉과 흥경성 전투다. 그래서 한국 독립군의 쌍성보 대전자령 전투, 조선혁명군의 영릉과 흥경성 전투. 이건 여러분들 꼭 기억을 좀 해놓으셔야 돼요. 시험에 잘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여러분들 6개 부대만 기억하시면 돼요. 1920년대 우리가 뭘 배웠죠? 대한독립군과 북로군정서 배웠죠. 대한독립군의 봉오동 전투, 북로군정서의 청산리 전투 배웠죠. 2개 배웠죠. 20년대. 30년대 초반에 2개가 있는 겁니다. 한국독립군과 조선혁명군 2개 더 추가되고 이제 중국 관내에서 2개 더. 둘둘둘. 예, 둘둘둘 이렇게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독립군과 조선혁명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국독립군의 쌍성보 대전자령 전투 그리고 조선혁명군의 영릉과 흥경성 전투 보시면 되겠네요. 됐죠? 좋습니다. 다음 갑니다. 자, 국내에서는 이 민족 말살 통치 정책, 이 시대, 요 국내는 제가 다음에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일단 국외 만주 지역을 볼 텐데, 이 만주 괴뢰국이 세워지면서 대부분의 독립운동가들이 또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뭐 여기서 남아서 계속 싸우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움직여요. 어디로 갔냐면 이 만주 지역에서 이제 만리장성이 있을 거 아니에요. 만리장 안쪽으로 들어갑니다. 안쪽으로. 여기가 중국 관내. 우리가 이야기하는 뭐 상하이, 베이징, 뭐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중국 있잖아요. 그쪽을 중국 관내라고 합니다. 그쪽으로 이제 이동해서 관내 지역에서 어떤 활동들이 있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30년대 초반에서는 지금 만주 지역에서 독립군들 지금 싸우고 있다는 것을 봤습니다. 자, 이제 중국 관내로 들어왔습니다. 관내입니다. 지금 여기 중국 관내입니다. 지도자으로 봤을 때. 자, 여기서 일단 중국 관내에서는 크게 활약했던 두 사람이 있어요. 그 두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김구와 김원봉을 좀 여러분들이 떠올리셔야 되겠습니다. 자, 김구하면 백범 김구하면은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이끌고 있는 인물이라는 걸 잘 아실 것이고, 김원봉 하면 여러분 20년대 때 왜 의열단하면서 설명드렸잖아요. 그 두 계보가 가장 큰 계보예요. 중국 관내에서는 이 두 계보가 1930년대 관내에서 어떤 활동을 했는지를 보셔야 되는데, 이 두 축 역시 마찬가지로 중국 정부의 도움 속에서 함께 연합작전을 펼쳐나가고 있다. 이 전제는 변함이 없어요. 아셨죠? 자, 먼저 김구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임시정부를 이끌고 있는 김구. 정말 20년대 국민대표회의가 열렸지만 결국 큰 성과 없이 뿔뿔이 흩어지면서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정말
초라해질 대로 초라해진 그런 상태예요. 정말 규모와 조직들이 완전 축소가 된 그런 상태. 그런 상태에서도 끝까지 임시정부를 지키려고 노력했던 인물이 바로 백범 김구입니다. 김구입니다. 자, 국민대표회의 이후에 이렇게 초라해진 대한민국 임시정부, 우리가 살아있다, 우리 활동하고 있다,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만들었던 조직이 제가 한인애국단이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예, 그래서 이봉창은 일본에서, 윤봉길은 중국 상하이 흥골공원에서 폭탄 터척했고, 이 윤봉길의 특히 의거가 성공하면서 중국이 전폭적으로 지원해주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라고 설명드렸죠. 뭐 물론 이것뿐만 아니라 만주사변 이후에 일본이 적이 되면서 중국 정부는 일반적으로 이 한국 정부를 지원해줄 의지가 분명히 있었던 그런 시기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 과정에서 이제 백범 김구도요, 당을 하나 만듭니다. 당이라고 하는 게 있어야 되겠다. 이런 조직을 갖고 정부를 구성하려면 당이 필요하겠다라고 해서 만든 게 그때 이제 한국국민당이라는 걸 만듭니다. 이건 뭐 모르셔도 됩니다, 여러분들. 예, 그러다가 여러분들 그 윤봉길 의거가 터지게 되면서 이제 이주를 시작했다고 했어요. 이제 대장정. 예, 계속 이동합니다. 상하이 시대가 끝난 거예요. 상하이 시대가 끝난 거예요. 이동을 해서 최종적 정착자 충칭이라고 설명드렸잖아요. 그죠? 쫙 이동을 해요. 그 과정에서 한국 국민을 만들었는데 충칭에 도착하면서 한국 독립당이라는 것을 만듭니다. 한국 독립당이라는 여당을 만듭니다. 이 충칭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 지금 현재 충칭을 얘기하는 거예요. 현재 충칭에는 한국 독립당이 만들어진 창설된 그 지역이 다 포함됩니다. 다 충칭으로. 자, 어쨌건 이 충칭에서 한국 독립당이라는 것을 만들고 있더라라고 하는 건데, 정부 여당이 만들어진 거예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정부 여당. 그리고 임시정부 산하부대, 바로 한국광복군도 충칭에서 만듭니다. 그러니까 충칭이라고 하는 곳은 여러분 어떤 곳이에요? 바로 새로운 나라를 지금 40년대로 들어오게 되면서 일본의 패망이 지금 눈앞에 다가왔고, 일본이 망했을 때 이제 우리가 어떤 나라를 만들 것인가에 대한 어떤 그런 개념들, 이런 것들이 지금 서 있는 그런 시기잖아요. 그래서 정부 여당도 만들고 군대도 만들고 준비를 하는 거예요. 건국강령도 만들고 준비를 하는 거예요. 특히 이 한국광복군엔 정말 그 당시 많은 청춘들이 다 많이 들어와요. 특히 이제 일본군에 징집되었던 그런 사람들이 일본군에 나와가지고 한국광복군에 들어오는 인물들이 많이 있었죠. 뭐 장준하, 뭐 이런 인물들. 특히 지청천 같은 경우는 뭐 일본 장군으로서 이 한국광복군 총사령관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김원봉이 또 한 축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김원봉이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들어와요. 그래서 김원봉이 또 한국광복군의 부사령관으로서 이 지청천, 김원봉 이 두 축이 형성되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 부사령관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대한민국 임시정부로 하나가 만들어지는 모습들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중국 관내에서 활동. 그 다음, 자, 김원봉 계열이 있다고 제가 설명드렸어요. 자, 의열단 김원봉 살짝 기억나요, 여러분들? 아, 이렇게 개별적 투쟁으로는 폭탄 하나 던지고 사람 죽인 걸로 안 되겠구나. 뭔가 좀 조직이 필요하겠다라고 해서 당시 그 중국의 육사라고 할 수 있는 황푸 군관학교에 입교를 했다. 그 다음에 이제 요걸 모델로 해가지고 그럼 우리 조선인들의 어떤 그런 간부들이 필요하겠다라고 해서 만든 게 바로 조선혁명 간부학교라는 거예요. 조선혁명 간부학교라는 걸 만들고 이후에 이제 드디어 민족혁명당이라고 하는 당을 만듭니다. 이 민족혁명당은 정말 중국 관내에서 정말 어마어마하게 큰 조직이었습니다. 굉장히 큰 인사들, 독립운동가들이 정말 많이 모였던 그런 곳이 바로 이 민족혁명당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후에 이 민족혁명당은 계속 이합집산을 거듭하는 과정에서 조선민족전선연맹이라고 하는 것을 조직하게 됩니다. 자, 조선민족전선연맹이 산하부대가 만들어지는데 그 산하부대가 바로 조선의용대다라는 거예요. 자, 정리 한번 해봅시다. 자, 20년대 여러분들 홍범도의 대한독립군 봉오동 전투 있었고요. 그 다음에 김좌진의 북로군정서 청산리 전투 있었습니다. 두 개 알았죠? 그 다음 30년대 초반 만주였어요. 만주에 한국독립군 지청천 이끌고 있었다고 설명드렸고요. 조선혁명군 양세봉이 이끌고 있다라고 설명드렸어요. 4개 배웠어요. 자, 이제 2개만 더 배우면 돼요. 두 개가 바로 대한민국 임시정부 산하의 한국광복군 지청천이 이끌고 있고요. 그 다음에 김원봉 주도에 만들었던 조선의용대 하나, 그래서 6개. 네, 군대는 6개만 기억하시면 돼요. 아셨죠? 이 조선의용대는 여러분들 만들어진 게 38년도야.
아까 한국광복군은 40년대거든요. 이거 40년대 만들어지거든요. 근데 여기는 38년도야. 먼저 만들어지는 거죠? 맞습니다. 중국 관내, 만주 말고요. 중국 관내에서는 최초로 만들어진 한인 부대. 이게 바로 조선의용대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거를 그냥 쉽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기 지금 중국이에요. 중국에서 다른 나라 군대가 만들어진 겁니다. 용납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우리나라에 일본 군대가 만들어졌다. 용납하시겠습니까? 이거 말도 안 되는 일이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가능하게 된 거예요. 이유는 뭐다? 중국이 도와주는 거예요. 물론 이제 중국도 나름대로 계산이 있겠죠. 예, 뭐 일본하고 싸워야 되니까 너희들 나와서 싸워줘. 뭐 이런 얘기 분명히 다 이게 다 플러스 다 되는 거 있으니까 하는 거예요. 하지만 어쨌건 중국에서 굉장히 많은 도움을 주기 때문에 이런 부대들이 상식적으로 불가능하지만 만들어지고 있다. 이게 바로 지금 한중연합전선의 분위기 속에서 지금 이런 분위기가 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조선의용대는요, 나중에 일부는 한국광복군, 김원봉과 함께 한국광복군으로 편입되고요. 일부는 사회주의 쪽으로 갑니다. 그 이동하는 과정 속에서 조선의용대의 그 호가장 전투라는 게 있어요. 이 호가장 전투에서 승리를 거두고 이후에 예난, 그 사회주의, 그 중국 그 사회주의자들이 모여 있는 곳이 예난입니다. 그 예난으로 가서 조선의용군으로 또 재편되는 모습들이 있더라라고 하는 거. 조선의용군. 여러분 이 조선의용군이 어떤 거냐면요. 나중에 6.25 전쟁 터졌을 때 왜 중국군이 개입하지 않습니까? 그 개입했을 때 앞에 있었던 부대가 조선의용군입니다. 이게 지금 사회주의 쪽과 연결되고 있기 때문에 북한 쪽 도와준다고 하니까 사회주의 쪽 연결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또 이런 어떤 역사가 또 나중에 또 연결될 거예요. 어쨌건 네, 이런 어떤 그 흐름이 있다. 아, 여기서 좀 핵심은 뭐냐면 김원봉이 중국 관내 최초로 조선의용대를 만들었고 그 부대를 데리고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1942년도에 합류했다. 이거야말로 진정한 또 좌우 합작의 한 사례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30년대 중국 관내에서는요, 어쨌든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재편되고 있는 모습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겠네요. 됐죠? 자, 어쨌든 뭐 이게 민족 말살 통치의 어떤 그런 과정 속에서 나오고 있는 그런 모습들. 그때 좀 하나 더 추가로 본다면 30년대 베를린 올림픽이 열렸던 그 시대입니다. 이때 이제 송기정 선수가 우승을 했잖아요. 그죠? 예, 우승을 했는데 마라톤에서 이때 이 동아일보에서 일장기 말소 사건, 일장기 가슴에 있는 일장기를 지워내는 이 사건도 30년대에 있었던 내용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국외 항일 투쟁의 역사를 한번 살펴봤고요. 이제 국내 상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내면 이 당시 이제 민족 말살 통치 그 시기인데 과연 어떻게 우리는 싸웠을까요?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민족 말살 통치 시기에 일본은 뭐 거의 발악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우리 머릿속에서 조선이라고 하는 걸 지워내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뭐 창씨 개명을 한다든지 또는 뭐 조선어 사용이라든지 이런 거 금지고 조선어 학기 사건이 그래서 나온 거 아닙니까? 뭐 어떤 그런 모습들이 지금 있단 말이죠.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지켜내야 되겠죠. 우리의 국어, 우리의 역사 지켜내야 되겠죠. 그런 활동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당시에 문맹퇴치 운동, 브나로드 운동, 이거 20년대 제가 설명할 때 언뜻 설명을 드렸던 그런 부분입니다. 20년대 후반에는 문맹퇴치 운동이 조선일보의 문자보급 운동이었고 30년대 초반에는 이렇게 동아일보의 브나르드 운동. 브나르드의 뜻은 뭐냐면 민중 속으로라는 뜻이에요. 러시아어인데요. 이 민중 속으로 들어가서 그 못 배우고 알지 못하는 그 민중들에게 배움을 주자라는 어떤 계몽 운동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브나르드 운동 이런 것들이 연결되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20년대 여러분 조선어 연구회 있었죠. 기억하라 했잖아요. 우리가 10월 9일 날 놀 수 있는 그 만들어준 그 단체인데 조선어 연구회. 그 조선어 연구회가 30년대 와면 이름을 바꿔요. 이게 바로 조선어 학회입니다. 조선어 학회. 자, 이 조선어 학회에 활동했던 인물들이 뭐 최현배, 이극로 뭐 이런 분들이 되는데
자, 이 조선어학회에 썼던 내용들이 뭐였냐면 한글 맞춤법 통일안, 표준어 뭐 이런 걸 제정합니다. 그리고 한글 조선어 연구회에서 왜 가능했잖아요. 계속 이어서 가능하는 모습 보이고 있고 제일 중요한 거 바로 이겁니다. 우리말 큰 사전을 편찬하려고 시도해요. 이 우리말 큰 사전을 편찬하는 그 과정을 담은 영화, 조선어 연구회가 조선어 학회가 우리말 큰 사전을 편찬하는 그 과정을 담은 영화. 그 영화가 윤계상 씨가 아마 나왔었지? 그 말모이. 영화 말모이. 그 말모이가 바로 이 조선어 학회에서 이 우리말 큰 사전을 편찬하려고 하는 그 과정을 담고 있었던 겁니다. 뭔데 결국은 조선어 학회 사건이 터지면서 실패하게 되죠. 정말 이때 모았던 그 전국의 그 뭐 사투리며 뭐며 이거 다 모았던 그 단어들이 만약 사라졌다면 어찌 되었을까? 소름 돋아요. 근데 그게 나중에 광복되고 서울역 창고에서 발견돼요. 야, 도대체 이게 어떻게 서울역 창고에 들어갔는지 이건 여전히 오리무중이거든요. 너무 다행이에요. 너무 다행이에요. 일본이 이걸 만약에 발각했으면 아마 다 태워버렸을 거예요. 그럼 그 순간 우리는 우리의 그 소중한 어떤 단어들, 말글들 이런 것들이 지워질 수 있는 정말 너무너무 안타까운 어떤 순간이 될 뻔했는데 이게 서울역 창고에서 발견됐습니다. 그래서 결국 나중에 광복되고 나서 이 우리말 큰 사전 이게 만들어지게 되는 그런 어떤 배경이 된 것이죠. 네. 자, 시인들이 있습니다. 저항 시인으로 대표적인 인물들 윤동주. 윤동주의 시를 보면 여러분들 윤동주의 시에 공통점이 있어요. 윤동주 시를 읽다 보면 반복적으로 쓰는 이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가 뭐냐면 부끄러움이에요. 참회, 반성. 끊임없이 윤동주는 부끄러워해요. 왜? 일제강점기 앞에서 자신의 이름을 창씨 개명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그 어머니 무덤 앞에 이름을 쓰고 부끄러워 지워내고 있는 자신의 모습, 이거 끊임없이 시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참회록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걸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일제강점기를 살았던 청춘들의 심리 상태, 많이 힘들었구나. 자신의 아버지 어머니가 줬던 그 이름조차 지키지 못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 자신의 시대에 대해서 많이 힘들었구나. 윤동주 씨를 보면서 저는 그 당시 청춘들의 마음을 읽어낼 수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힘든 거였구나. 우리는 어떻게 그걸 대리해서 감정을 느낄 수밖에 없잖아요. 윤동주 씨의 탁월함은 바로 그런 것 같아요. 그 시대의 정신을, 그 시대의 아픔을 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있는 능력. 이 능력이 탁월했기 때문에 우리는 윤동주를 좋아하나 봅니다. 그 다음에 이육사. 이육사. 윤동주의 시가 많은 부끄러움 속에서 뭔가 어떤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 그 바라보고 있을 때 좀 같이 이렇게 안아주고 싶은 그런 어떤 같이 뭔가 손을 잡고 같이 이렇게 좀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든다면 이육사 씨는 이건 거의 지사입니다. 초인입니다. 꼿꼿합니다. 이 시를 읽고 있으면 이 이육사가 갖고 있는 그 내면의 저항 정신, 이게 막 타오르고 있구나, 이게 느껴져요. 두 시는 정말 그 시대의 같은 시임에도 불구하고 달라요. 분위기가 완전 달라요. 이육사 이름 자체도 여러분들, 이육사는 감옥에 들어간 자신의 수임번호 264번 그걸 따와서 자신의 그 필명으로 썼던 시인입니다. 이육사는 여러분들 독립운동을 했던 저항 시인입니다. 이육사는 여러분들 감옥에 무려 17번이나 들어갔던 시인입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17번째 감옥에서 결국 목숨을 잃었던, 머리부터 발끝까지 독립운동가입니다. 결코 그는 타협하지 않습니다. 그 마음으로 똘똘 뭉친 마음속에서 나온 시가 어떻겠습니까? 여러분들
일제강점기에 감옥에 한번 들어갔다 나오면요, 그냥 정말 탈탈 털어서 내보내요. 그러니까 뭔가 생각 의지 자체를 못하게 해서 내보내요. 그런데 17번. 여러분 믿겨지십니까? 17번. 와. 이육사의 꽃이라는 시가 있어요. 제가 이걸 기억할런지 모르겠는데 이육사의 꽃이라는 시에 이런 문구가 나옵니다. 동방은 하늘도 다 끝나고 비 한 방울 내리지 않는 그때에도 오히려 꽃은 빨갛게 피지 않는가. 여러분들, 동방은 하늘도 다 끝났답니다. 동방이 어디입니까? 우리나라 아니겠습니까? 하늘도 다 끝났답니다. 식민지. 희망이 없어요. 근데 그곳에는요, 비 한 방울 내리지 않는답니다. 말라버린 어떠한 것도 자라날 수 없는 그 포갑의 시대. 그렇죠. 자신을 지금 무려 17번이나 감방에 집어넣고 있는 그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육사는요, 절망하지 않아요. 그가 선택한 단어는 오히려라는 단어입니다. 오히려 해볼 만하답니다. 그러면서 그는 희망을 이야기합니다. 꽃은 핀답니다. 거기에 아주 자기의 그 색깔을 빡 집어넣죠. 빨갛게. 오히려 꽃은 빨갛게 피지 않는가. 와, 그 흑백의 사진 속에 그 빨간 꽃이 피는 그 한 장면이 연상되는 이 이육사의 꽃이라는 시는요, 와, 이 이육사가 어떤 사람인가 라는 걸 다시 한번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런 저항 시인들이 차고 넘쳤습니다, 여러분들. 17번이나 감옥에 갔다 오면서도 이육사는 쓰고 또 쓰면서 희망을 이야기했습니다. 일제강점기 지금 30년이 넘어가고 있는 이 시점에서 이쯤 되면 타협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절대 타협하지 않고 조국을 되찾을 수 있다는 그 희망의 시를, 희망의 언어를 끊임없이 써댔던 저항 시인들.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런데 여러분들, 이때 이 친일의 시인들도 물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시인들 서정주, 노천명. 모르겠습니다. 국어 시간에 서정주를 어떻게 배우는지 모르겠습니다. 그의 단어는, 그의 감수성은 정말 탁월하죠. 그의 시를 읽고 있노라면 정말 그 민족적 감정을 정말 제대로 읽어낼 수 있는 그런 풍성한 시구들이 있다라고 국어 시간에 아마 배웠던 그런 기억이 저는 납니다. 그러나 역사에서 서정주는 그렇게 다루지 않습니다. 역사에선 바로 이 땅의 청춘들을 일제히 전쟁에 내모는 도구가 되었던, 일본의 주구 노릇을 했던, 일본의 개 노릇을 했던 그런 친일 시인 서정주로 역사는 기록되고 있습니다. 누구는 17번 감옥에 오고 가는 과정에서도 희망의 꽃을 이야기했던 시인이 있는 반면, 누구는 이렇게 이 땅의 청춘들을 그 전쟁터로 내모는 데 앞장섰던 시인들도 있음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서정주입니다. 노천명, 그의 유명한 시, 목이 길어 슬픈 짐승이요, 뭐 이런 시, 노천명 유명하죠. 역시 마찬가지로 일본을 위한 시를 써댔던 그런 지식인들. 네, 이 당시에 이런 변절자들이 얼마나 많아졌는지 몰라요. 이런 변절자들 속에서 많이 아팠죠. 그런데 여러분들 명심하십시오. 이런 변절의 길은 쉬워요. 네, 쉽습니다.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니까요. 하지만 이들이 다가 아니었다는 사실. 이렇게 자신의 목숨을 내놓고 싸웠던 그런 시인들이 차고 넘친다는 사실. 그래서 일제강점기는 자랑의 역사라는 사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역사 쪽으로 한번 보죠. 역사 쪽도 어떤 일이 있더라도 우리 역사를 지켜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자, 민족주의 사학, 뭐 신채호, 박은식의 그 계보를 잇고 있는 정인보 같은 인물, 어를 강조합니다. 하여튼 이 민족주의 사학은요, 이렇게 뭐 신채호의 난가, 박은식의 혼, 정인보의 얼처럼 정신을 강조하는 거예요. 정신줄 놓지 말라는 것이죠. 우리 민족의 위대함을 놓치지 말라는 것이죠. 정신 똑바로 차리라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 나라를 되찾을 수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민족주의 사학입니다. 그래서 뭐 조선학 운동 이런 걸 전개하면서 당시에 그 여의당 전서, 즉 다산 정약용의 어떤 그런 글, 실학 그 문집들을 다 모아놓아서 여의당 전서를 이때 내놓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실증주의 사학이 있는데요. 이 실증주의 사학은 뭐냐면 감정을 빼는 거예요. 사실 민족주의 사학은 감정이 엄청 들어가죠. 우리 민족의 어떤 그 위대함을 알려야 되니까. 근데 실증주의 사학은 그걸 다 뺍니다. 팩트로만 얘기하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이병도가 대표적인, 이병도 같은 인물은 이제 그 광복 이후에 우리나라 역사학계의 주류를 이끌게 되는 그런 학자입니다. 그 당시 이런 어떤 그 학자들이 만들었던 그 조직이 바로 진단학회, 진단학보가 있습니다. 근데 뭐 그런 말이 있어요. 과연 실증주의 사학, 일제강점기에 나라가 없는 상황에서 이렇게 일제가 우리의 글과 우리의 말을 지워내려는 상황 속에서 감정을 빼고 있는 그대로 역사만 담담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과연 지식인의 태도냐에 대한 반론이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또 이병도류의 어떤 이런 역사학이 식민주의 사학이 영향을 혹시 받은 건 아니냐라고 하는 공격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한번 좀 여러분들이 이런 내용이 있다는 것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실증주의 사학, 진단학회, 진단학보. 그 다음에 사회경제사학이 있습니다. 이 사회경제사학은 여러분들 이건 사회주의 쪽 그쪽을 좀 중심으로 해서 써내려간 역사서가 되겠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백남훈이 있는데요. 유물상환을 기초로 합니다. 유물상환은 이거죠. 역사는 진보한다는 거예요. 어떤 방식으로 원시공산제, 고대 노예제, 중세 봉건제, 근대 자본주의, 그리고 사회주의. 이렇게 직선상으로 쭉 해서 역사는 발전한다. 하지만 그 최종 목적지가 사회주의다. 뭐 이렇게 이제 규정을 하고 역사를 해석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사가 쭉 발전하기 때문에 발전이라고 하는 키워드, 그리고 이 발전이라고 하는 모습이 어느 특정 국가에서만 있는 게 아니라 어느 나라나 다 똑같이 이 과정을 거친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보편성을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법칙에 의해서 어느 나라, 어느 지역이나 비슷한 모습으로 간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발전이라고 하는 키워드, 법칙이라는 키워드, 보편이라는 키워드가 나오면 이건 무조건 사회경제사학입니다. 근데 이게 여러분 보세요. 어느 나라나 이렇게 발전한다라고 하는 것은 당시 그 일제 그 식민사관 중에서 정체성론이라는 게 있거든요. 정체성론이 뭐냐면 우리 한국의 역사는 후졌다는 거예요. 아주 뒤처졌다는 거예요. 한국 지금 역사는 일본 고대사 수준이라고 보는 겁니다. 미친 것같네. 이게 정말 어떻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이 학자들이 이 당시에 연구를 했는지 욕이 나와요 정말. 한국의 역사는 일본 고대사 수준 한 1000년을 뒤처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면 이게 나와야 지금 우리가 너희들을 식민지로 만들어도 고맙게 생각해야 돼. 1000년을 우리가 딱 뛰어넘게 해주는 거야. 이제 이걸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역사에서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백남훈의 사회경제사학은 제가 얘기했죠. 어느 지역, 어느 나라나 같이 보편적으로 이 순서대로 진보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정체성론을 깨는데 유효한 그런 학문적인 입장이 되겠습니다. 이런 어떤 역사적인 어떤 그런 모습들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기억나요? 이때도 이제 사회주의가 활동을 많이 하는데 20년대 왜 사회주의 세력들은 주로 쟁의 활동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30년대 와서는 이게 치안유지법이 더욱더 강화되면서 이게 거의 불법화됩니다. 20년대에 이런 불법화되는 걸 막기 위해서 민족주의 진영과 손을 잡아 신간을 만들어서 활동을 했는데 이게 해소가 되면서 사회주의 진영은 이제 불법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활동하기 참 어려운 것이죠. 근데 이때 아주 인상적인 기사 하나가 신문에 실립니다. 31년도에요. 초반이죠. 강주룡이라고 하는 여성 노동자가 평양에 있는 을밀대, 이 을밀대 지붕에 올라가서 거기서 시위를 합니다.
노동자, 여성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라. 혼자 올라가요. 마치 요즘 그 고공농서, 뭐 크레인 같은 데 올라가서 그 시위하는 모습들, 그거의 원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30년대 초반에 강주령의 을밀대 고공농성은 우와, 사진을 딱 보고 있으면 우와, 이 당시에 그것도 여성이, 이 당시 여성이, 지금이야 뭐 여성 남성 그런 구분이 필요 없지만 이 당시 여성이라고 하는 존재는 이런 어떤 자신의 주장을 내놓기가 상당히 어려운 시기였잖아요. 그런데 이 당시에 그것도 을밀대 지붕 위에 올라서 죽음을 각오하고 싸우는 모습, 이게 바로 이 당시의 시대 정신이구나 라는 것을 보여주는 모습들. 그래서 30년대는 이렇게 혁명적 조합 활동, 지하에 들어가서 싸우는 이런 어떤 모습들이 있더라. 30년대 그 폭압적인 민족 말살 정책이 횡행하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싸워내고 있는 모습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놓치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40년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40년대 국내외에서 어떤 활동들이 있었는지 마지막으로 한번 점검해 볼 텐데요. 자, 이쯤 되면 이제 일본의 패망은 점점 기정사실화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자, 이 조선의용대, 김원봉의 조선의용대 일부는 어디로 갔다? 네, 충칭으로 가서 한국광복군에 합류했다라고 설명드렸고요. 일본은 어디로 갔다? 예난이 여기네요. 예난과 충칭, 예난 와서 조선의용군으로 지금 만들어지고 있다. 조선독립동맹 산하부대였다. 그래서 이 당시 40년대는요, 이렇게 사회주의 계열의 조선독립동맹, 김도봉이 이제 주도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대한민국 임시정부, 충칭에 있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이 두 세력이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데, 어쨌건 간에 이런 어떤 이런 어떤 단체들이 이제 일본이 망했을 때 이 땅 한반도에 그 탄생시킬 정부의 형태는 공화정이라는 거예요. 공화정. 왕정이 아니라 공화정. 지금 우리나라가 리퍼블릭이잖아요. 그죠? 이 공화정의 형태를 다 염두에 두고 있었다. 국내도 있었어요. 국내에서는 조선건국동맹, 여우령이 주도했던 조선건국동맹이 있어서 일본 패망을 준비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는데, 딱 1945년 광복되자마자 이름을 바꾸죠. 조선건국준비위원회. 이걸 우리 건준이라고 하는데, 이 건준이라고 하는데 조선건국준비위원회를 만들어서 활동하는 그런 내용들로 연결이 될 겁니다.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 일제강점기 저항의 모습들을 지금 살펴보았습니다. 어떠셨나요? 저는 일제강점기의 그 친일 인사, 민족 반역자들에 대한 처단이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할 때 많은 언론에서 그런 기사를 본 적이 있어요. 너무 그러지 마라. 그 당시에 다 그랬다. 너가 그 당시에 가면 너는 안 그랬을 것 같냐? 류의 논리들을 굉장히 많이 봅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 말은 함부로 하면 안 돼요. 그 당시엔 다 그랬다고요? 제가 아니라고 지금 보여드렸잖아요. 자신의 삶과 자신의 재산을 모두 내놓고 싸워오신 분들이 차고 넘칩니다. 차고 넘치는데 어디 감히 그때는 다 그랬다, 이런 식으로 퉁치고 넘어가려고 합니까? 그거는 이분들을 욕보이는 것이고요. 이 근대사 일제강점기 전체를 부정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말은 함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싸우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 앞에서, 그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있는 거잖아요. 지금 우리 현재를 이렇게 지금 즐기고 있으면서 어떻게 감히 그 당시엔 다 그랬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겠습니까? 물론 창씨개명 같은 예를 들면서 창씨개명 80, 90% 다 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다 그런 거 아니냐, 다 친일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퉁치면서 나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창씨개명을 하지 않고 끝까지 버텼던 사람들도 역시 많이 있거든요. 그런 어떤 창조적 소수자들, 이런 소수자들이 끊임없이 그 시대 정신을 불부짓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우리는 독립이라고 하는 방향으로 지치지 않고 나아갈 수 있는 그 힘을 가질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그땐 다 그랬다 라고 하는 식으로 비겁한 변명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일제강점기 샛별처럼 빛나는 이 저항의 모습들을 보면서 일제강점기 역사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